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9회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간호학개요 1번 문제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에서 얼굴이 창백하고 우유를 토하는 신생아를 발견하였다. 이때 취해야 할 간호조무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낮추어 준다 입니다. 자, 우리 신생아실에서 토하는 신생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신생아 토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측위를 취하게 하죠. 그리고 입안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빼주는데요. 토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토물이 계속 배출될 때까지 아기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낮춰줘야 되겠어요. 자, 특히나 얼굴이 창백하다고 했을 때는 이미 기도로 넘어갔을 수가 있어. 기도로 넘어간 우유까지 뱉어내게 할 수 있는 자세, 바로 하임리히법이죠. 아이 머리를 받쳐주고, 지금 신생아들은 자기 머리를 받치지 못하니까 아기 머리를 턱 아래로 잡아줘야 돼요. 받춘 다음에 그림처럼 머리를 아래로 가게 해서 엎드린 자세로 아기 등을 쳐줍니다. 이게 기도로 들어간 이물질을 배출시키는 하임리히법 되겠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에 28일 주기로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여성의 마지막 월경의 첫날이 3월 1일이었다. 다음 배란일은 언제로 예상되는가? 자, 배란일을 찾을 때는요, 다음 월경 예정일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4일을 해주죠. 답은 3월 15일이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3월 1일이라고 했으니 28일 주기이기 때문에 더하기 28을 해주면 3월 29일이 다음 월경의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경 시작 예정일에서 마이너스 14일을 해준 것이 배란 예정일이고요. 사람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란일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해줘라. 그래서 배란 예정일은 마이너스 16일에서 마이너스 12일 사이가 배란 예정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게 배란 주기가 28일이다 보니까 앞뒤로 14일씩 딱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다음 월경 예정일을 구하지 않고 앞에서 그냥 더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란 주기라든지 월경 주기가 30일이다, 32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월경 주기가 30일이든 32일이든 간에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마이너스 14를 해줘야 배란 예정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임신 가능일을 묻는 때가 종종 있죠. 임신 가능일은 우리 정자 생존 기간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정자가 자궁 내부에서 3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란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와서, 정자가 3일 전에 미리 와서 배란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일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9일에서 마이너스 12일 사이가 임신 가능일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앞뒤로 3일 더한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19일에서 뒤로도 3일 더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자가 먼저 들어와서 3일 기다리다가 배란되는 수가 있지만 뒤로 3일을 여기 뒷부분에서 3일을 더해줘 버리면 난자는 이미 죽었어. 난자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정자가 그 뒤로 3일 뒤에 들어온다 해서 수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9일에서 마이너스 10일 사이 이 앞부분에만 더하기 3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립시다. 자, 우리 배란 예정일을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마이너스 14일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해줘라 하는 건데, 우리 임신 가능일은 그냥 외워버립시다.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마이너스 19일에서 마이너스 12일 사이가 임신 가능일이다 라고 그냥 지금은 그렇게 외워버립시다. 3번,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의 압력을 말하며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휴식기 혈압을 일컫는 말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이완기압이죠. 확장기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최대한 이완하고 있어요. 전신으로 순환을 한 혈액이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할 때 심장이 확장하고 있어요. 이완하고 있어요. 그때 대정맥에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의 혈압을 이완기압이라고 하고, 반대로 최대로 수축해서 좌심실이 최대로 수축해서 전신으로 대동맥으로 내보내야 돼요. 혈액을. 그때는 수축기압이라고 하죠. 우리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심장의 순환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니까 여기서 한 번만 짚어보고 갈게요. 자, 좌심실에서 보통 시작을 하세요. 좌심실에서 어디로 나가냐? 우리 좌심실 벽이 심장의 벽 중에서, 근육 중에서 가장 두꺼워요. 그 이유는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좌심실에서 출발합니다. 어디로? 전신으로요.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을 통해서요. 전신으로 왜 가는데요? 혈액이 전신에다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작하는, 우리 좌심실에서 시작하라고 했는데 사실 시작과 끝이 없어요.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공부하기 쉽게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출발을 합니다. 산소를 듬뿍 실은 혈액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혈이 되겠죠. 동맥혈을 가지고 대동맥을, 큰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게 돼서 전신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고 산소가 떨어졌을 거야.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진 혈액이 정맥혈이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자, 무조건 반대입니다. 좌측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들어오고요. 좌심실에서 나가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나간 혈액이 들어올 때는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반대편의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글씨가 빨간색은 동맥혈을 가지고 있는 혈액,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혈액, 그리고 파란색 글자는 산소가 없는 정맥혈을 가지고 있는 혈액입니다. 정맥혈. 자,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다가 산소를 줬으니까 파란색 글씨로 바뀌었고, 파란색 글씨를 가진 혈액이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왔어요. 우심방으로 돌아와서 우심실로 뚝 떨어지죠. 자, 이제 이번에는 우심실에서도 나가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폐로 가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폐의 동맥을 거쳐서 나가는데, 폐의 동맥의 경우는 이름은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산소가 없어. 우심실에서 나가기 때문에 동맥인데, 폐로 나가기 때문에 폐동맥인데 산소가 없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자, 그래서 폐로 가서 드디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산소를 다시 혈액에 가득 품고 돌아와야죠. 폐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우측에서 나갔으니까 좌측으로, 실에서 나갔으니 방으로 들어옵니다. 반대편인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돼서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뚝 떨어지면서 다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좌심실에서 수축하는 혈압을 수축기 혈압, 그리고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심장이 확장되는 혈압을 이완기압, 확장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소아 천식 환아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음식과 환경을 피한다 입니다. 자,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성 질환이죠. 면역이 과잉 반응해서, 과민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음식과 환경을 피하는 것이 적합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게요. 기침 발작 시에는 우리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환자의 간호를 할 때 적합한 체위는 반자위죠. 반자위, 폐가 확장되는 자세죠. 호흡이 힘든 사람, 산소요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전신 마취 후에 우리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도 반자위, 바로 파울러식 체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같은 경우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투여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천식 환아의 간호는 아닙니다. 자, 3번에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금지시킨다 라고 했는데 금지가 아니죠.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그리고 가습기를 대줘서 가래가 묽게 만들어줘야 배출이 용이하죠. 자, 2번에 100% 산소 흡입은 우리 호흡기계 질환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인데요. 이 고압산소 치료의 경우는 일산화탄소 중독 때나 아니면 우리 감압병 치료 시에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100% 산소 흡입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5번, 분만 후 6에서 8주간의 산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산 후에도 마찬가지고 수술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뭘 해라? 조기 이상을 해줘라. 혈전증 같은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근육이 구축되는 것도 예방이 되죠. 자, 1번은 왜 안 되냐? 적색오로는 산육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비된다 아니죠. 오로는 언제까지? 3주간 분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적색오로는 분만 후 3일까지 나올 수가 있고 이후 10일까지는 갈색오로 그리고 3주까지는 백색오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후통, 후진통이라고도 하고 후빼알이라고도 하죠. 초산부보다 누가? 경산부가 더 심하다. 3번 오로의 냄새가 심하면 뭘 의심한다? 산후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다. 자, 다섯 번째, 회음절개 후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열램프 요법하고 좌욕이죠. 자, 그 중에 술용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횡와위를 하게 되죠. 배횡와위 자세에서 열램프를 대주거나 아니면 좌욕을 해주는 것이 치유 방법입니다. 6번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동맥 내에 핏덩어리가 생기거나 동맥이 수축하면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협심증이 발생할 때 투여하는 혈관 확장제는요. 자, 이거는 지금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협심증에 투여하는 거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세린이죠. 어디로 주냐? 설하로 주게 됩니다. 자, 나이트로글리세린 몇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혈관 확장제로서 우리 협심증 치료제로 쓴다.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거죠.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심장 근육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설하로 복용한다. 너무 중요하죠. 설하가 또 약어로 서브링거라고 해서 SL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애기 새끼손톱만하게 아주 하얗고 작은 알약인데요. 우리 혀 밑에 넣으면 스르르 마시멜로처럼 녹아서 5분 내로 심통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트로글리세린 차광 보관해야 됩니다. 햇볕을 보게 되면 약효가 사라져요. 변질이 됩니다. 너무도 쉽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광 보관하고 우리 협심증 환자들 가지고 다니죠. 항상 소지하고 다니죠. 언제 어디서 흉통이 올지 모르니까. 자, 그때 금속으로 된 목걸이 같은 곳에 보관을 하고 들고 다닙니다. 내 몸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차광 보관해야 됩니다. 자, 앉아서 복용하죠. 이 혈관 확장되다 보니까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복용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그리고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흉통이 그렇게 잘 사라드는 드라마틱한 약인데 이 단점이 내성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알만 복용해도 흉통이 완화가 되던 것이 나중에 한 알로 되지 않아서 두 알 복용하고 세 알 복용해야 되고 늘어나지만 내성이 생겨서 복용량이 늘어나지만 또 어쩔 수가 없죠. 자, 우리 니트로글리세린 혈관 확장제다, 설화 복용한다, 차광 보관한다, 내성이 잘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둡니다. 7번 약장에서 별도의 칸막이에 보관하거나 이중 잠금 장치를 필요로 하는 약품끼리 묶인 것은 답은 1번이죠. 극약, 막약, 마약, 아편제제. 자, 아편제제가 아편으로 만든 게 다 마약입니다. 자, 항생제, 썰파제 얘네들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썰파제는 항균제 일종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약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 썰파제 현혹되지 마시고 극약, 막약, 아편제제를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8번 당뇨병 교실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캔디, 초콜릿과 같이 위에서 곧바로 흡수되는 당분은 평상시에는 금지해라. 단 인슐린이라든지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식사를 거른다거나 하면 또 저혈당에 빠지니까 항상 초콜릿, 사탕을 소지하고 다니라고 하죠. 그 외에 평소 때는 어떻게 해라? 금지해라 합니다. 1번부터 보면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현재 체중이 아니고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기초 영양에서 표준 체중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표준 체중은 내 키에서 신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한 다음에 곱하기 0.9를 하면 내 키에 따른 표준 체중이 나오고 그 표준 체중에 따라서 열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2번 탄수화물 음식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아니죠. 탄수화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뇌세포는 우리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탄수화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당류의 형태로 통곡물이라든지 현미를 복용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3번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 아니죠. 제1형 당뇨병이 있고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인 경우는 소아당뇨가 많고 선천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당뇨인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살다가 40대쯤 돼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이 있대. 나한테 당뇨기가 있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다? 제2형 당뇨인 거예요. 제2형 당뇨는 식이 조절 그리고 체중을 좀 줄여보고 좀 운동을 하고 해서 혈당이 조절이 되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게 하죠. 인슐린은 뭐다? 최후의 보루다.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을 맞긴 맞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합병증이 없는 제2형의 당뇨 환자는 고열량 식사를 주어도 된다? 아니요. 고열량 식사를 주어도 되는 당뇨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없는 당뇨가 어딨어요. 제2형 당뇨라도 당 조절이 안 되고 혈당이 계속 높으면 당뇨발이라든지 그리고 시력을 잃는다든지 하는 당뇨병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9번 관상동맥 폐쇄구로 심근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간호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모르핀, 우리 통증 조절을 위해서 모르핀 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환자 같은 경우에 모르핀을 어떻게 줘라? IV로 줘라. 정맥주사 또는 혈관주사로 주라 하죠. IM은 뭔가요? IM은 근육주사죠. 자, 우리 약어도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IM은 근육주사, IV는 정맥주사입니다. 모르핀은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인데 반드시 근육주사가 아닌 IV로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모르핀을 근육주사로 줬을 때 우리 심근경색증 환자들 같은 경우 심장 효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육의 효소를 검사하는 건데 모르핀을 IM으로 줬을 경우에는 그 효소 검사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핀 IV가 답이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바로 산소 공급입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흉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칫하면 심근이 점점 괴사되면서 심장 세동, 심실 세동 같은 것들이 오면서 생명에도 또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먼저 해주고 이때 자제는 반자위를 취해주고 EKG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고 불필요한 산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절대 안정합니다. 그리고 변완화제도 투여하죠. 대변 보려고 힘주다가 산소 소모율이 막 커지니까 엉뚱한데 산소가 사용되니까 산소는 오로지 빨리 심장 근육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변완화제 같은 거 투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소 공급이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자, 여기서 간호가 아닌 것을 물었기 때문에 5번 모르핀이 IM으로 들어간다 해서 틀린 말 넘어갈게요. 10번 실제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약물로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위약이죠. 거짓 위자입니다. 이 위자가 거짓말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이 거짓말약인 걸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효과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온 환자가 진통제를 계속 요구해요. 진통제를 우리가 수액으로도 달고 있고 그리고 주사로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10분도 안 됐는데 계속 진통제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때 플라시보 주세요 라고 위약을 주세요 처방이 내려질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다 간호 기록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위약으로 어떤 약물을 줬는지, 주사약으로 달라고 하니까 환자에게 생리식염수를 2cc, 뭐 IM으로 주사했다, 뭐 이런 거 위약을 기록은 하되 환자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거짓말약, 바로 위약 되겠습니다. 11번 어류에서 포유동물에 이르는 척추동물의 적혈구 속에 널리 분포되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군의 색소 단백질은요. 답은 5번이죠. 헤모글로빈, 철색소.
이 헤모글로빈이 불그스름해서 우리 혈액이 불그스름하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죠. 산소와 친화력이 강해서 산소가 들어오면 산소랑 딱 붙어 먹어서 얘를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적혈구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 운반한다 라고 하죠. 1번의 섬유소원은 피브리노겐이죠. 혈장 단백 성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 혈액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 혈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또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섬유소원. 2번의 혈장은 우리가 혈액을 받아서 혈액을 뽑아서 롱버틀에 담아 두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응고 성분은 가라앉고 둥둥 뜨는 액체 성분이 있죠. 그 누리끼리한 액체 성분이 뭐다? 혈장인 거죠. 92%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혈소판은 우리 혈액을 또 오래 놔뒀을 때 가라앉는 성분 중에 하나죠. 가라앉는 성분을 우리 혈구 성분이라고 했는데요. 혈구 성분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었죠. 그 중에 혈소판은 무슨 기능을 한다? 혈액 응고, 지혈을 담당한다. 자, 4번의 헤파린. 자, 헤파린도 우리가 간이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피브리노겐하고 반대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브리노겐은 혈액을 응고한다 했으면 헤파린은 혈액을 용해시키죠. 그래서 얘 혈전 용해제로 쓰이죠. 헤파린, 와파린, 쿠마딘 이런 약물 혈전 용해제로 쓰이는 거 뭐한다? 혈액을 굳은 혈액을 용해시키고 지혈을 방해하는 그런 성분도 우리 간이 만들고 있습니다. 12번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손상 환자가 발생하였다.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할 때 관찰해야 할 순서. 답은 1번입니다. 의식이 가장 먼저 온다. 우리 반응 확인을 먼저 하게 되죠. 환자가 쓰러져 있는 환자 옆에 가가지고 환자 어깨를 양손으로 양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환자를 깨워보죠. 청각 자극도 이때 같이 줍니다. 소리로 귀 옆에다가 막 불러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했는데 환자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으면 뭐 한다? 호흡을 확인해라. 환자 옷을 벗길 수 있으면 벗겨서 환자 코라든지 그리고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배가 오르내리는지 움직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호흡이 없으면 뭘 해줘라? 곧바로 심폐소생술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출혈이 있으면 만약에 대출혈이 있으면 출혈로 인해서 뭐가 올 수 있어? 쇼크가 올 수 있어. 지혈을 시켜줘야 되겠죠. 큰 출혈은 지혈을 시키고 쇼크 처치 해주고 그 다음에 골절이 있으면 지지대로 지지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후송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의식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관찰해라.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걸 먼저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부딪혀 다리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요. 답은 4번이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목을 대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골절이 의심되면은요, 부목을 먼저 대주는 게 중요하고 부목을 대기 전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골절된 파편이 신경이라든지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목을 먼저 대주고 그 다음에 얼음찜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균 감염, 우리 골절 부위가 외부로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개방된 상처가 있을 때는 깨끗한 꺼즈 같은 걸로 소독을 좀 한 다음에 덮어둔 다음에 부목을 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물었으니까 4번이 더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5번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소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독한 다음 부목을 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4번 노인의 기억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우울과 뇌질환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 뇌질환, 그리고 치매도 우울성 질환이죠.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게 더 잘 발생하죠. 1번에 전진성 기억 상실이 많죠. 최근 기억을 잘 못합니다. 3번 반드시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4번 단기 기억은 감소되고 장기 기억은 증가하죠.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장기 기억, 옛날 기억은 더 또렷해지면서 최근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5번 가정에 있는 노인이 양로원에 있는 노인보다 기억장애가 덜하죠. 양로원으로 딱 모시게 되면 노인들이 약간 우울증이 겹치면서 자기를 포기하게 되세요. 아, 나 버려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억장애가 더 심하게 옵니다. 15번 다음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구토, 설사 등의 탈수, 25% 이상 혈액의 소실, 전신마취로 인한 혈관 이완, 벌의 쏘임. 다 뭔가요?
쇼크의 원인들 되겠습니다. 우리 탈수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출혈로 올 수 있는 것이 저혈량성 쇼크고, 그리고 우리 혈액 마취라든지 척추 손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또 신경성 쇼크, 그리고 벌에 쏘이거나 약물에 의해서 과민 반응에 의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쇼크가 아나필락틱 쇼크였습니다. 답은 5번. 16번 배뇨 기능 장애에 있어 핍뇨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량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 30cc입니다. 30ml. 자, 우리 핍뇨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간당 1시간에 30cc 이하의 소변을 핍뇨가 있다라고 합니다. 핍뇨. 소변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 총 1일 계산했을 때 하루 총 소변량이 400에서 500cc, 400에서 500ml 밖에 되지 않는 걸 핍뇨라고 합니다. 우리 성인의 정상 하루 소변량은 1.5리터에서 2리터는 되죠. 수분 섭취량과 같습니다. 보통 2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c로 하면 2000cc. 그런데 하루 400에서 500cc 밖에 안 나왔어. 이건 핍뇨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간당 30cc, 하루 총 4,500. 핍뇨라고 하고요. 무뇨는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걸 말하죠. 하루에 총 소변량이 100cc도 안 되는 거, 하루 100도 안 되는 건 이건 소변이라고 볼 수 없어. 소변이 아예 안 나왔다라고 봅니다. 하루 100cc 이하는 무뇨라고 합니다. 자, 핍뇨와 무뇨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17번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부종이 있을 때 염분을 제한하는 이유는요. 답은 4번이죠. 염분은 조직 속에 수분을 축적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축적하니까, 조직의 수분을 축적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종인 거죠. 우리 염분, 나트륨, 소디움은요, 삼투압을 조절하는 전해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듐이 많이 축적이 되면 부종이 발생합니다. 삼투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종이 있는 환자들 제한하는 것 두 가지는 수분과 염분이죠. 우리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 염분 제한해야 됩니다. 자, 1번에 소변으로 염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자, 소변으로 염분을 많이 배출시키는 건 누구예요? 얘는 포타슘이에요. 칼륨. 그래서 우리 심장질환, 고혈압 있는 환자들 염분 배출을 위해서 많이 복용하라는 거, 많이 섭취하라는 게 바로 칼륨이에요. 바나나, 오렌지 많이 먹어라. 칼륨을 섭취함으로써 나트륨을 배설해낼 수 있다. 나트륨은 심장질환에 좋지 않아. 부종을 유발해. 아셨죠? 넘어갈게요. 18번 위암 판정을 받고 위절제 수술 후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감염의 예방이죠. 지금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거나 아니면 백혈병 환자거나 아니면 에이즈의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면역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말은 뭐냐? 외부에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내 몸이 싸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항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나 백혈병 환자들 뭐 합니까? 양압 격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외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게 양압 격리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치매로 입원 중인 80세 여자 노인 환자와 의사소통 시 주의할 사항은요. 답은 2번이죠. 이해하지 못할 때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1번에 잘못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노인 환자에게, 그것도 치매 환자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알려주도록 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3번, 자, 어른이잖아요. 어린아이 대하듯 쉽게 말하면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항상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4번에 지시적인 거 안 되고요. 5번에 명령하는 거 안 됩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 환자에게는 몸짓, 손짓, 발짓을 이용하여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간단한 신체 접촉이 좋아요. 노인들에게는 친근하게 어깨를 잡아준다거나 손을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신체 접촉이 가능하고요. 일상적인 어휘를 써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알려주도록, 일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20번 질식분만, 질분만을 막 끝낸 산모가 회복실로 돌아왔다. 이때 관찰해야 되는 내용은요. 답은 1번이죠. 자궁의 수축, 맥박, 혈압을 측정합니다.
자, 우리가 분만하고 나서 한두 시간 내로 출혈의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궁 저부를 만져보는 거죠. 자궁 저부에 단단한지 배를 만져서 자궁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 정도 단단하게 수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궁이 물렁물렁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질출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는 맥박이 빨라질 거고 혈압은 너무 낮아서 측정이 안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때 바로 해줘야 되는 체위도 중요했죠. 트렌델렌 보르크 체위라고 해서 하지를 거상하는 체위였어요. 자, 그것과 연관해서 자궁 수축, 우리가 사정하고 맥박과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21번 현대의 간호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요. 자, 현대의 간호하면 뭐다? 전인간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환자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전인간호가 답이고요. 자, 1번에 질병치료 아니죠. 환자 위주의 간호여야 되고요. 자, 2번에 양심적인 간호는 아닙니다. 우리 간호의 3대 요소라고 해서 기술적 간호, 과학적 간호, 나머지 한 개는 뭐였어요? 바로 사랑이었죠. 자, 4번 빠른 치유를 위한 과학 분야를 도입한 간호보다는 자, 우리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전인 간호가 더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5번 의료인의 업무를 줄이는 간호도 아니고요. 누가 우선이다? 환자가 우선이다. 22번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드, 자아, 초자아로 설명한 이론가는 3번 프로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찍어도 책에서 본 걸 찍으세요. 히포크라테스, 존슨 이런 사람 찍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에릭슨과 프로이트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뭐 인지 발달 이론으로 피아제도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드, 본능, 그리고 에고, 자아, 슈퍼 에고, 초자아는 이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아동 간호에서는 주로 심리 성적 발달 시기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뭐 구강기나 항문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지만, 자, 사실은 이드, 자아, 초자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영아 시기는 우리 리비도가, 쾌락이 구강에 가 있어서 엄마 젖을 빨면서 그리고 구강으로 탐색하는 시기라서 구강기라고 한다 하는 거고, 유아는 우리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알게 되면서 항문으로 쾌감을 느끼는 항문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학년 전기에 성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유아 자위행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기기라고 하죠. 자, 학년기 초등학생이 되면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서 잠시 성적인 관심이 잠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이제 생식 기능이 발달되면서 이제 폭발하죠. 성적인 관심이. 그게 생식기였습니다. 자, 요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문제가 이드, 자아, 초자아가 나왔으니까 우리 요번 문제로 봐서 아, 이거 프로이도가 말한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55세 여성 K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나와 당혹스러운 경험을 자주 겪게 되었다. 요실금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이죠.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변기를 떼어준다, 또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모시고 간다. 자, 이것이 적당한 요실금 환자에 대한 간호입니다.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저귀를 채워서도 안 되고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해서도 안 됩니다. 자, 1번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격리시킨다고 했는데, 감염병이나 격리시키지 요실금 한다고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2번 욕창 예방을 위해 베타딘으로 회원부 소독을 실시한다.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회원부에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다. 4번 운동을 제한하여 실금 횟수를 줄이도록 한다. 자, 아니죠. 요실금의 가장 좋은 운동이 뭐예요? 케겔 운동이죠. 케겔 운동, 등척성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야죠. 5번 1일 수분 섭취량을 150 이하로 150? 제가 이거 잘못 쓴 건가요? 자, 1일 수분 섭취량 얼마입니까? 2리터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특히나 노인 같은 경우는 탈수도 잘 오고 피부도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더욱 권장해야 되죠.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수분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방광에 정체된 소변들 때문에 요로 감염이 올 수가 있어요.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수분을 더 많이 드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배출하도록 소변을, 방광을 자꾸 새로운 소변이 차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건 간호가 아니겠습니다.
24번 성장 발달은 인간과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에서 평생 동안 일어나는 양적 질적인 변화 과정이다.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특징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머리에서 발끝 방향으로 발달이 되죠. 두미 방향이죠. 자, 2번은 거꾸로 됐죠.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중심이 먼저 발달하고 양쪽 사지가 길어져 나갑니다. 자, 3번 특수한 면에서 일반적인, 얘도 거꾸로 돼 있네. 일반적인 면이 먼저 발달하고 그리고 특수한 면이 발달되죠. 큰 근육이 먼저 발달되고요. 세부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먼저 주먹치기가 먼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 8개월에 집게손가락 치기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중심이 먼저, 그 다음에 말초,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먼저, 그리고 특수한 것이 나중에 발달을 합니다. 자, 4번 대천문 닫히는 시기 같은 경우는 좀 외우라고 했죠. 언제? 12에서 18개월. 어느 시기와 같다고 했어요? 대변 가리는 시기와 같다. 12에서 18개월입니다. 그리고 양측 두정골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측 두정골과 앞쪽에 있는 전두골 사이에 있죠.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앞쪽 편에 있어요. 전두골. 12에서 18개월에 닫힙니다. 자, 5번 신체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죠. 신경은 서서히 발달하고 그리고 면역 체계도 서서히 발달이 되고 어떤 거는 좀 빨리 발달이 되고 우리 감각 같은 경우도 유아기에 걸쳐 학령 전기까지 시각이 계속 발달을 하고 이제 각 부위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5번 식균작용. 식균작용이 포식작용이라고 하죠. 포식작용을 하는 것은 뭐이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은 뭐이다. 지금 우리 혈구 성분을 묻는 것 같아요. 혈액의 성분 중에 혈구 중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찾는 문제인데 그 중에 식균작용을 하는 것, 우리 몸에 면역작용을 하는 것은 백혈구,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은 뭐다? 혈소판 되겠습니다. 자, 남은 한 가지 적혈구는 산소 운반, 이산화탄소 운반을 하는 것이 바로 적혈구였죠. 자, 26번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임신 중독증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의심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요. 자, 우리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은 고혈압과 부종과 단백뇨죠. 임신 중독증을 임신성 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고혈압, 부종, 단백뇨가 3대 증상입니다. 자, 그럼 임신 중독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묻는 문제도 있죠. 고혈압을 알려면 혈압을 측정해 볼 수 있고 부종을 알려면 체중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단백뇨를 알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 중독증 진단 검사는 혈압 측정, 체중 측정, 소변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 27번 승모판, 삼천판 등 심장, 심실과 심방을 나누는 판막의 역할로 옳은 것은요. 답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자, 판막, 우리 몸에 판막이 몇 개 있어요. 정맥혈관에는 무수히 많이 있고 림프관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회맹판막이라고 해서 회장과 맹장,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판막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판막은요.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자, 우리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어요. 무려. 자,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이쪽이 우측 심장, 이쪽이 좌측 심장이죠. 우측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정맥혈이 흐르고 좌측에는 좌심방과 좌심실에는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죠. 자, 판막이 어디 있냐면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보면 자, 여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오른쪽이죠. 세 글자죠. 삼천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얘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왼쪽 심장에는 왼쪽 두 글자죠. 이천판이 있고요. 이천판을 또 승모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 뭐예요? 폐동맥이죠. 폐동맥 입구에 폐동맥 판막이 있고요. 자, 그리고 좌심실에서 나가는 대동맥 입구에 대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에는 삼천판과 폐동맥 판막이, 좌측에는 이천판과 대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이 4개의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8번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는 괄호 넣기네요. 며칠부터 시작하냐? 3, 4일부터 시작하죠. 생후 3, 4일부터 아기가 체중이 막 감소해.
체중이 얼마까지? 5에서 10%까지. 답은 2번입니다. 자, 생리적 체중 감소는 걱정할 게 아니죠. 애기들 다 체중 감소를 겪습니다. 태어날 때 3.3kg로 태어났는데 일주일 뒤에 애기 검진하러 병원 가거든요. 병원에 가서 체중을 쟀더니 2.9kg야? 몸무게가 빠졌네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까지는 괜찮다. 자, 그러면 왜 3, 4일 이후부터 체중 감소가 일어나냐? 자,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받았던 태반으로 받았던 탯줄로 받았던 호르몬이 이제 3, 4일부터는 애기들이 다 소모를 해서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잘 빠냐? 아닙니다.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빠는 연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차츰차츰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부실해. 잘 못 빨아. 그런데 배설량은 어때요? 배설은 계속되죠. 그러니까 배설량이 먹는 양보다 많으니까 또 애기에게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나중에 되면 또 포동포동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자, 29번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직업 태도는요. 답은 상냥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보인다. 자, 엄격한 태도 아니죠. 2번 환자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비밀 없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4번 노인 환자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5번 환자 보호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면 안 됩니다. 30번도 간호관리 문제네요.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입니다.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 강령을 가져야 한다. 자, 1번에 우리는 이타적 동기로 독지가적인 자원봉사하려고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도 월급 받고 일합니다. 무슨 봉사입니까? 2번 통제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통제적인 조직체계도 아니에요. 좀 개방적으로 우리 조직도 다른 타 직업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야지 통제적인 조직체계 이런 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에 직업에 대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개인적 요구에 대비해야 된다. 개인적 요구라기보다는 좀 사회적 요구가 되지 않을까요? 5번 지식과 기술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 교육이 아니고 우리는 실무 교육이 중요합니다. 매사 환자를 대하고 그리고 뭔가 업무적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 교육을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31번 간호조무사가 환자 개인 문제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지켜야 할 태도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이죠. 비밀은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의료법 제33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32번 침은 각종 침구를 사용하여 인체의 일정 부위를 자극하고 각종 조작 방법을 운용해서 경기를 돌발시킴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한다. 침요법의 적응증을 묻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이 문제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 제가 적응증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금기증을 지우라고 했어요. 자, 고환염일 때 고환에 놓지 않습니다. 폐질환일 때 폐에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성질환, 심장질환 환자에게는 침을 놓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때도 침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침요법의 금기증을 한번 살펴봐요. 침 금기사항으로는 몹시 피곤하거나 몹시 배가 부르거나 또는 몹시 배가 고파도 침을 놓지 않고요. 너무 피로하거나 또 갈증이 심할 때 그리고 음주를 했을 때는 침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안구, 고막, 심장, 폐, 후두, 고환, 외생식기, 유두 부위에는 침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기에서는 폐 질환에는 침을 놓지 않는 게 아니고 폐 질환에는 폐에 침을 놓지 않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도 침을 놓습니다. 천식에도 침을 놔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가 썩 이렇게 예전 오래전의 문제라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고환염일 때도 고환에는 놓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임산부의 태아 위치에 침을 놓지 않죠. 임신 초기에는 하복부, 요부, 천부, 요부는 요골 부위, 천부는 천골 부위. 태아 위치에는 놓지 않습니다. 원래 임산부도 침 맞습니다. 임신 5조라든지 태아 위치 교정할 때도 침을 놓긴 하는데 지금 태아 위치에 안 놓는 거지 임산부가 못 맞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는 임산부라고 해놓고 금기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문제와 제일 잘 맞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임산부도 놓긴 놓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급성 심장 질환자는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출혈 환자, 암 환자도 암 부위, 암 조직 부위에는 침을 놓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답은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좋지 않은 문제. 폐질환, 폐질환을 폐에는 놓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금기사항입니다. 33번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내어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 우려를 하여 치료하는 것은 부항이라고 하죠. 자, 부항 등에 주로 많이 뜨죠. 이렇게 부항 단지를 피부에 흡착시켜서 안에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러면 피가 모일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피가 모이면 그 모인 어혈을 뚫어주는 거죠. 피를 빼냄으로써. 자,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는 부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구강 질환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구강의 질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도 맞아. 2번 6세 이전에 치아 불소 도포하는 거 맞아. 3번에 상수도에 불소 투입하는 사업도 중요한 거 맞아. 4번 개인위생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뭐니 해도 5번 올바른 칫솔질 양치질이다. 자, 기초간호학개요 마지막 문제 35번입니다. 구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답은 1번이죠. 무의식 환자. 자, 나머지 복막염 환자, 방광염 환자, 피부병 환자, 위염 환자 혼자 양치 못해요? 혼자 양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무의식 환자는 혼자 양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구강간호 대상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강간호를 해줘야 돼요. 간호조무사가 구강간호를 해줘야 되는 대상자로는 무의식 환자, 편마비 환자, 안면마비 환자, 장기간 금식 환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뭔가 튜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있죠?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기관 내 삽관 환자, 비위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모두 특수구강간호 대상자로 구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입니다. 자, 보건간호학개요로 넘어와서 36번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1차 보건의료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진료보다는 예방적인 면에 치중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죠.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은 예방적인 면이다. 자, 1번부터 보면은 구체적이며 특수의학적 접근법이 아니죠. 1차 보건의료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입니다. 2번 지역 주민의 소극적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3번 높은 의료 수가에 의한 접근법이 아니죠. 자, 의료 수가는 주민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4번 의사와 간호사만을 통한 접근법이 아니라 보건의료팀 전체가 접근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37번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분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이고 잠복기가 또 가장 짧은 것은 답은 3번 포도상구균, 포도알균 식중독 되겠습니다. 자, 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정리를 해두세요.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우리 세균성 식중독에는 독소형과 감염형으로 분류가 되죠. 그 중에 독소형 식중독 3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외웠죠? 포도맛, 웰치스는 보통 독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보라색, 포도맛, 웰치스는 독해 이렇게 외우든 저렇게 외우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포도상구균 독소형 식중독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잠복기가 가장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장독소,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분비를 하는데요. 얘는 끓여도 사멸하지 않습니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독소형 식중독들이 파괴가 안 됩니다. 삶아도 끓여도. 상온에 오래 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라든지 김밥에서 탄수화물류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포도상구균 자 정리해 둡니다. 자, 1번에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 자, 장염비브리오균 하면 생각나는 음식 생선회, 어배류 생각나야 됩니다.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2번에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이죠. 돼지고기, 계란에서 발생합니다. 잠복기가 보통 24시간이고요. 저온 살균만으로도 사멸이 됩니다.
자, 4번에 보툴리누스 식중독, 우리 여기 들었죠? 보통 독해할 때 독소형 식중독이었습니다.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혐기성 균이에요. 얘는 산소가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도 균이 자랍니다. 자, 엄청 독해요. 통조림, 소시지에서 발생하고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5번에 장구균은 우리 대장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장 내에 상주하고 있는 균 되겠습니다. 38번, 최근에는 치료보다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입니다. 일단 발병되면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므로. 자, 만성 퇴행성 질환은 한번 생기면 완치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한번 생기면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점점 나빠지죠. 그러니까 한번 생겼다 하면 매달 병원비가 나가는 거야. 의료비 지출이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또 얘는 또 예방이 가능하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만성질환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예방에 치중하는 것이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예방이 중시되고 있는 거죠. 답은 5번이고요. 자, 1번에 급성 감염병 질환이 증가함으로 아니죠. 만성 질환이 증가함으로입니다. 자, 의사 및 의료시설이 부족하진 않고요. 3번 같은 경우 의료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의료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겠지. 자, 그 외에도 건강생활습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고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인구 노령화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였고요. 자,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증진이 치료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39번,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유지 단계에 있는 금연 대상자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요. 답은 유지 단계에서는 대상자에게 담배 유혹 대처법을 교육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 이전의 단계, 계획 단계, 그리고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자, 그리고 마지막이 유지 단계입니다. 금연을 유지하는 단계 되겠어요. 자, 계획 이전의 단계는 아직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담배가 해로운지도 모르겠어 하는 단계가 계획 이전 단계입니다. 자, 이 계획 이전 단계에 1번 금연의 유익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배의 유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에 참여시키거나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사례 사진을 보여주거나 흡연이 자신과 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단계죠. 위험성을 알아야지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죠? 자, 계획의 단계에서는 담배가 해로운 건 이제 알겠어. 하지만 끊고자 하는 것은 아닌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이제 금연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아, 내가 끊어야 되겠다. 언제부터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단계가 준비하는 단계고요. 행동 단계가 이제 금연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6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자, 6개월 동안 금연을 하고 있으면 계속 행동 단계로 봅니다. 자, 얼마나 니코틴 중독이 독한지 오래 가는지 알겠죠? 6개월 이상은 돼야지 유지 단계라고 봅니다. 금연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단계 되겠어요. 자, 이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냐? 대상자에게 담배 유혹 대처법을 교육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서 또 피워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담배를 또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담배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유지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40번, 작업 환경 관리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환경 관리로서 직업병, 산업재해, 산업피로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이죠.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고 개인 위생 보호구를 착용하게 합니다. 자, 1번에 야간 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피로를 증가시키는 거죠. 2번에 전통적인 생산 기술로의 회귀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작업자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죠. 3번에 간헐적인 건강진단이 아니고 간헐적이란 말은 규칙적이지 않다, 뜨문뜨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주기적인 건강진단이 되어야 되겠고 4번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되겠죠. 41번,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한강 등 5대강 유역에 주로 분포하며
특히 낙동강 유역의 큰 유행지를 형성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발병률이 높은 기생충은 물었습니다. 자, 강가에는 뭔가요? 간흡충이죠. 강간. 자, 간흡충은요, 강가에서 발생을 하고요. 쇠우렁이, 민물고기가 숙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쇠우렁이, 그리고 민물고기는 강에 살죠. 그러니까 뭐 따로 안 외우셔도 되고, 강가에는 간흡충이 생긴다. 강간,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산폐 이렇게 외워야 되죠. 산간지방에 폐흡충증이 발생을 하고요. 산간지방 우리 산기슭의 계곡에 보면 다슬기가 있고 또 가재도 있죠. 바위 들어보면 다슬기, 가재가 폐흡충증의 숙주들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구조충 하면 쇠고기예요. 입이 없어요. 무구, 입이 없는 조충은 쇠고기, 입이 있는 갈고리촌충은 돼지고기. 덜 익힌 거죠. 42번 물의 자정작용은 하천의 흐름이 빠를 때, 물의 양이 많을 때 잘 일어난다. 오염된 물의 정화 방법끼리 묶인 것은요? 답은 1번입니다. 여과, 침전, 산화입니다. 자, 일단 반려는 아니죠. 반려를 다 지우면 이렇게 속어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반려는 막걸리를 반려시키고 청국장을 반려시키고, 그죠? 뭔가 효모를 만들어내는 게 반려입니다. 자, 환원은 뭐냐면 산소를 뺏어가는 거예요. 산화의 반대말입니다. 또 환원도 해당하지 않죠. 자, 소독은요, 자정작용, 물이 스스로 하는 작용이 아니고 뭔가 외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물의 자정작용 그 외에도 희석, 침전, 흡착, 산화, 여과, 확산, 분해 등이 물의 자정작용에 해당합니다. 43번 1차 보건의료사업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와 이 문제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차 보건의료사업 추진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끼리 나열된 것은 답은 4번 지역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자, 기본 원칙 4가지 있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수가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수용 가능성입니다.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4번 오염된 물이나 음료수 등을 마심으로써 물속에 들어있던 병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발생하는 수인성 감염병 유행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별 발생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성별이라든지 연령별의 차이 없이 그냥 다 발생하는 거예요. 물을 마셨으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1번의 환자 발생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일률적이 아니고. 2번 대체로 치명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환율도 낮고 2차 감염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편입니다. 3번 동절기에 많지 않죠.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환율과 치명률은 낮은 편입니다. 자, 우리 수인성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수인성 전염병이죠.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세계보건기구는 WHO는 국제보건활동에 대한 지휘 조정기구죠. 국제보건의료사업의 지도, 조정, 연구를 통한 질병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자,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속합니다. 자, 필리핀의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의 본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자, 우리 한국은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속하고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북한도 좀 알아둘까요? 자, 북한은 동남아 지역사무소에 속합니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6번 국가나 지역사회의 건강상태 및 보건사업 수준률을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1번 영아 사망률이죠.
자, 우리 영아 사망률이 국가나 지역사회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 외워두세요.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그 해에 태어난 총 출생아 수 분의 그 해에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수를 말합니다. 자, 영아는 생후 1년까지를 영아라고 하고요. 1년 이후로 넘어가면 유아가 되는 거죠. 유아의 사망의 사망률 1위는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라든지 보건사업 수준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 위생에 따라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요.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다? 영아 사망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7번 보건교육을 할 때 실제 물건이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 학습 목표 도달이 쉬운 시범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시범의 장점이 문제 두 가지가 먼저 나와 있네요. 흥미와 동기 유발이 용이하다. 학습 목표 도달이 쉬운 게 또 시범의 장점이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다?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시범의 장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흥미와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요. 학습 목표 도달이 쉽다.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물건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무에 가서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시범의 단점도 알아야 되겠죠. 자, 나머지가 다 단점입니다. 경제적이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실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돈을 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인원이 많으면 또 교육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을 둬야 되죠. 그리고 교육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 또 단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경제적이다 틀린 말, 2번에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번에 준비 시간이 길고요. 5번에 보조 자료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실물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8번입니다. 도심이 인위적 열 생산의 증가, 자연적 공기의 흐름 지연 등으로 변두리 지역보다 온도가 높아져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도시 주위로부터 도심으로 찬바람이 흐르게 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요, 바로 열섬 현상이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빌딩이 밀집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1 내지 2도씨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 그것을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 산성비도 대기오염 현상 중에 하나죠. 비가 산성인 거예요. pH가 5.6 이하의 빗물을 말하고요.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비가 내릴 때 같이 내리면서 농작물에 피해도 주고 건물도 부식시키죠. 자, 그게 산성비고요. 3번의 스모그 현상은 대기오염 물질들이 그냥 바람에 씻겨서 안 날아가고 안개구름을 형성해서 떠 있는 현상을 스모그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는 여러가지 대기오염 물질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죠.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하고, 5번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얘도 공기오염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죠. 대기층 중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이 파괴되면서 직사광선이, 자외선이 지구에 내리쬐면서 또 인류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49번 6월에서 9월에 주로 발병하고 잠복기는 평균 24시간 저온살균법으로 사멸이 되며 고열, 복통을 수반하는 식중독 질환은요, 자, 우리 앞에서 풀이를 했었죠. 살모넬라 식중독입니다. 살모넬라는 감염형 식중독이었죠. 자, 우리 비브리오 식중독, 작년 비브리오 식중독 하면은 두 가지 음식, 생선회, 어패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비브리오도 감염형 식중독이었습니다. 이번에 보툴리누스 뭐예요? 포도맛, 웰치스는 보통 독해할 때 보툴리누스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이죠. 통조림, 소시지에서 나오고요. 혐기성 균이다. 산소 없이도 증식을 한다 하는 거죠. 3번의 웰치균은, 우리 웰치균은 따로 안 들었었는데 얘 웰치스죠.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어패류 조리식품, 육가공식품에서 발생을 합니다. 4번 포도상구균, 포도알균 식중독도 우리 독소형 식중독이었어요.
케이크, 김밥 유통기한 지나서 상온에 오래 두면 발생하는 것이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었다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에서도 발생합니다. 5번에 살모넬라 식중독이 정답이죠. 살모넬라 식중독 돼지고기, 육류, 계란에서 발생하고 주로 여름철에, 그리고 잠복기는 평균 24시간, 저온 살균법으로 사멸되는 얘는 감염형 식중독이었죠. 사실은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요, 살모넬라 식중독도 삐까빼까해요. 살모넬라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대로 하면 포도상구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살모넬라 식중독도 많이 발생한다, 알아두세요. 자, 보건간호학 마지막 문제 50번. 인간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온열 요소로 옳은 것은요, 답은 습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죠. 자, 그리고 온열 요소에는 이 기후 3대 요소에다가 복사열까지 더해진 온열 요소에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있습니다. 답은 습도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